윤석열, 김건희가 용산 관저에서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아세요? 용산 출입기자의 한마디에 스튜디오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단순한 개인사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을 뒤흔든 계엄의 숨겨진 배경일까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중앙일보 두 기자분들이시고 또 우리 최윤경 기자님, 네, 또 신영 안녕하십니까. 기자님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실록 윤석열 시대, 그거 이제 기획 기사를 쭉 해 오셨고, 네. 그거 이제 책으로 엮어서 한번 저희한테 소개를 좀 해주신 적이 있고요. 네. 네. 지금 그때 당시에 첫 번째 이제 소개를 해주셨을 때 그때 난리가 났던 파트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뭐 이혼 위기, 네. 요 얘기가 한번 굉장히 화제가 좀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록도 유배 이야기 이 얘기도 우리가 했었죠. 네. 그 클립 조회수가 30만을 넘었어요. 네. 또 JTBC 채널에서 한 70만 정도 나와서 아, 그래요? 그 이야기를? 네, 넘게 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욕을 진짜 있는 대로 먹었어요. 누가요? 김기정 기자가 왜요? 너 이 새끼 너 그때는 왜 안 가만히 쓰고 있었다 이제 이거다. 와서 쓰면서 있냐. 아, 그거는 해명 좀 하고 넘어갈까요? 해명이라고 할 것도 없고요. 사실 이게 뭐 저희가 이제 실록 윤석열 시대를 원래 한 석 달 정도 기간 동안 네. 뭐 윤석열 정부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이제 다 석 달 정도로 한 완결 내려고 그랬는데 취재할수록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게 저희들이 뭐 예전에 알았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뭐 쓴다 비겁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대부분 내용들이 새로 취재해서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즌 2 뭐 앞으로 시즌 3 이렇게 연재를 이어가는 것도 네. 새로운 내용이 계속 취재가 돼서 쓰는 겁니다. 저희들이 뭐 알다시피 다 취재되면 뭐 기사 쓸 거 없나 이렇게 막 뭐 그런 것만 찾고 다니는 사람들인데 알았으면 이미 썼죠. 아, 그래. 그때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 받아먹으려고 안 썼던 건 그런 건 아니다. 그때 뭐 저 이혼한다 이랬으면 뭐 당장 썼죠. 아, 그래요? 일면 톱이죠. 아, 그럼 그때는 그래도 보안이 나름 잘 지켜진 모양이네. 그 정권 내부에서는. 정권이 이제 정권 서슬이 퍼럴 때는 네. 누구도 이제 밖에서 내밀한 이야기는 하지 않죠.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는 있어도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네네네네. 자, 그럼 우리 김기정 기자님은 그렇게 이제 취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현희룡 기자님은 여기에서 뭐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마크맨이었죠. 네. 제가 마크맨. 아, 언제? 그러니까 대선 때부터 이제 대통령실까지 쭉. 아, 그래요? 네, 원죄가 제가. 있습니다. 그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마크맨 정도면 어떤 사람인지. 이 정도일 줄 몰랐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제 결과를 놓고 아. 과거에 이제 단편들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맞춰보니. 그때 좀 그게 의미 있는 아. 팩트들이 이제 지금 이제 새삼 재발견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좀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느낀 지점들이 있긴 있었어요.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렇게 통화를 할 때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 손바닥에 왕자를 써가지고 그 이제 네네. 토론에 나갔을 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전화를 해요 제가. 네. 그러면 이제 전화를 안 받고 이제 콜백이 오면 이거 뭐냐 네.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네. 이제 항변을 하죠. 네. 아 이거 본인이 후보자, 직접? 본인이. 네, 후보자 네. 본인이 네, 본인이 할머니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걸 써주는데 어떻게 안 그걸 어떻게 만류를 하냐. 아. 그래도 이제 저는 여튼 마크맨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이거 싫어한다 사람들이 여튼 그런 거 하지 마시라 하면은 이제 아닌데 나 다음에 이마에 써갖고 나갈게 뭐 이렇게 삐뚤어질 테다 이런 거예요. 싫어해요? 아, 진짜요? 그렇죠. 직접 통화한 내용이에요. 예. 아, 이마에 쓰고 나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 농담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아유 왜 그러시나. 아. 근데 이런 건데 이제 지금 이렇게 쭉 이제 다시 이제 돌이켜 보면은 그게 하나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어떤 단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 어떤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하면 한술 더 뜨는 거군요. 아. 청개구리 기질이라고 하면 좀 귀엽게 표현하는 것 같고 좀 그런 특징이 누가 있었던 자기한테 것 같아요. 뭐라고 하는 거를 잘 참지를 못하는 성격이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현희룡 기자는 대통령실 출입을 했잖아요. 네. 대통령이랑 당시 통화가 됐었던 걸로 아는데 후보자 시절이랑 좀 넘어갔을 때 초반에는 예. 직접 기자들이랑 전화를 하기도 했었대요. 예. 근데 끊긴 시점이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당선 이후 아니면 취임 이후? 취임 이후 취임 이후. 취임 이후에는 기자들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문턱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아 전화하기가 좀 불편하다. 그럴 이제 수 있죠, 뭐. 그런 게 이제 첫 번째로는 있었고 두 번째로는 갈수록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좀 대통령이 좀 멀어져 했죠. 이제 자기에 대해서 거리를 좀 두기 시작했다. 쓴소리 하거나 이게 좀 이렇게 아. 이쪽 길이 아닙니다. 이쪽 길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내가 대통령인데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계속 자신감이 올랐고 네네네. 네가 대통령 해봤어?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었고 네가 해봤어. 정주영이야 뭐야. 기성 언론과는 이제 갈수록 계속 멀어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도어 스태핑도 그렇고 비행기 타러 갈 때 특정 언론사를 안 태우려고 한다거나 문제가 계속 생겼죠. 또 그런 거 네. 하면 특정 언론사 기자들만 또 불러서 또 챙기기도 하고 그랬어. 그때 CBS랑 채널 A였었나요? 뭐 그런 일이 있기도 있어. 네. 충격적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은. 자기 싫어하는 기자를 1호기가 당신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국가 건데 안 태운다거나 그리고 바로 그거예요. 그 비행기예요. MBC 기자들을 안 태우고 출국을 한 그 비행기 안에서 네.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기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근데 그게 다른 기자들이 이렇게 따닥따닥 앉아 있는 비행기 아닙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호하는 사람이 와요. 네. 뭐 기자를 부르면 다른 기자들이 다 쳐다봐요. 그러면 이제 딱 해서 나가는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들은 뭐야, 황당하죠. 예. 또 불려간 기자들도 당황하지 않았을까? 아 좋아했을 겁니다. 노코멘트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이 양반 큰일 나겠다 싶은 시점은 언제쯤이었어요? 감이 좀 올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집권 초기에 이제 지방선거를 사실상 승리하거든요. 네. 지방선거를 승리할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제 도어 스태핑 때 계속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이제 말 하나하나가 이제 실언에 가까운 말들이 이어졌고 네네네. 감정을 직접적으로 노출했죠. 나 기분 나빠. 이제 그때는 노출을 하다가 한 번은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네. 극보수라고 또 제가 점잖게 표현하는 건데 그런 분들이 거의 쌍욕에 가까운 그 저주에 가까운 말들을 거의 24시간 그 양수 안에서 틀었거든요. 안정권 뭐 네네네. 이런 사람. 기억납니다. 네. 거기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나 아니면 아기들도 다 같이 평온하게 사는 그런 동네였는데 네. 거의 이제 정신병을 토로할 정도로 맞아요. 힘들어하던 시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용산 핵심 참모가 대통령의 의중을 제가 물으니까 대통령께서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통령 뜻이다.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그러면 이건 의미 있다. 왜냐하면 통합의 대통령을 이제 초반에 기초로 네네네. 내세우기도 했고 좋은 얘기잖아요, 예, 그건요. 그런데 이제 기사를 제가 썼더니 며칠 뒤에 이제 도어 스태핑 때 한 워딩이 모든 건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거 사실상 그런 시위를 독려하는 거거든요. 법에 위반하지 않는 건데 뭐 누가 뭐가 뭐라고 문제예요? 하겠냐? 그게 왜 문제냐라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이게 뭔가 이상한데 이게 내가 아는 대통령 맞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하여튼 지금부터는 이제 실록 윤석열 시대 요 책의 내용들 그리고 취재하셨던 내용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여쭤볼 텐데 일단 12월 3일 12월 3일이 왜 12월 3일인지에 대한 정말 수많은 시나리오, 수많은 가설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지금은 좀 밝혀졌습니까? 가능성 가장 높은 이야기가 뭐 좀 정리가 됐습니까? 뭐 취재를 좀 더 깊게 하시면서 나온 게 좀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까요? 네. 이게 사실 다들 똑같이 궁금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또 화요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조금 저희가 생각해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좀 상식적으로 네. 지역구 의원들이 목요일이나 금요일 밤 정도 되면 이제 다 지역구에 내려가는데 그러면 그때쯤 계엄 선포를 하면 계엄 해제하러 갑자기 올라오지도 못할 거고 그럼 그럼 쉽게 어떻게 보면 성공을 했을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화요일이었을까? 12월 3일이었을까? 네. 여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실제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나왔던 말들이 이제 체포명단 14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명단 14인을 이제 지목을 해서 그걸 이제 잡으러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네. 사람들은 거기에 좀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단들을 살펴보면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하경 국회 부의장 이런 분들인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네. 정청래, 김민석 그렇죠. 다 있고 네. 조국. 이게 어떻게 보면 계엄 해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아주 결정적으로 역할을 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의원들을 이제 다 뭉치게 할 그렇죠. 사람들이고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해제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국회로 달려올 텐데 그럼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시점이 12월 3일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다음 날에 12월 4일 날에 국회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거든요. 그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이창수 네. 네. 중앙지검장 등 탄핵 때문에. 탄핵안 3명 탄핵안이 표결이 올라가 있었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국회 주변에 모여 있었고 오히려
지방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국회 주변에 모여 있을 때 일망타진하려고 아. 그랬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특검 수사팀이 좀 내부적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그렇게 취재가 돼서 아, 이제 역발상이네. 예, 그냥 한 그거에 번에 어차피 모여있을 때 잡아버리면 그렇죠, 예. 표결은 못 할 것이니까. 오히려 근데 왜 그 작전은 잘 못한 거예요? 그 잡으려는 노력을 하긴 했었었나?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예. 너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계엄군 또는 경찰들의 높은 이 시민 의식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게 거의 아닌가라는 관심이 생각이 없었겠죠, 듭니다. 그것은. 예. 그래서 그냥 혼자 생각에는 12월 3일 날 요때 그냥 이 녀석들 싹 잡아갖고 내가 그냥 어디 데려다 놓으면 아무 짓도 못 하겠구나. 그쵸. 이런 생각을 하면 한 게 아닌가라고 특검이 이제 좀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외에 뭐 참 별별 얘기가 많았잖아요. 뭐 날 받아서 했다. 네, 나를 받았다. 뭐 네. 명태균 뭐 잡힌 날, 명태균이 또 뭐 저주퍼분 뭐 이런 등등등 얘기가 많았는데 그보다는 아마 그 국회를 이끌 수 있는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들을 한 번에 다 잡아 넣을 수 있는 그날을 아마 택한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뭐 사실 좀 무책임하게 무속 점지서를 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네, 네. 실제로 하필이면 뭐 주말에 하지 왜 이날 했을까 네. 무속이 찍어준 날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좀 어떻게 다른 의미로 보면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좀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란죄라는 게 이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단순히 무속한테 점지했다, 무속이 점지했다 이렇게 되면 개인적인 일탈이나 또는 뭐 비정상적인 판단에 의해서 무책임하게 그냥 버린 해프닝처럼 끝나버리면 이게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네요. 사실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야 사실 내란죄가 혐의가 입증이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전에 그 군인들이나 정보사령관 했던 노상원 네. 뭐 그런 분들 뭐 이런 분들하고 벌였던 뭐 스탠바이 정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계획적인 이런 정황들이 입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시나리오로 만약에 끼워 맞추면 그 시나리오를 한번 쭉 적용을 해보면 다른 이야기들이 대략 좀 맞아요. 예를 들면 뭐 단전 단수한다 뭐 이런 등등 여러 이제 계획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 14명의 체포랑 딱 아기가 잘 들어맞는 그런 이야기예요. 저희가 시나리오를 대충 이제 뭐 취재한 것도 있고 예. 저희들도 이제 나름 이제 정확 취재가 안 된 부분은 나름 이제 추정의 영역으로 이제 이어붙이는 건데 저희들이 생각해 본 시나리오가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 일단은 이제 국회를 봉쇄한 뒤에 네.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국회를 봉쇄한 뒤에 국회의장과 이제 이하경 부의장 이렇게 이제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 네. 그리고 한동훈을 포함한 국민의힘 계엄 해제 동조 세력들 이런 분들을 다 체포를 해서 계엄 해제 가능성을 제거하는 게 이제 아마 첫 번째 거기 목표였을 첫 번째, 것이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뭐 언론사 단전 단수 등을 통해 가지고 언론 보도를 통제를 했을 것이고 예. 세 번째로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군중 동원력이 가능성 있는 분들 뭐 김민석, 정청래, 김어준, 김민웅 뭐 이런 분들 다 14인 명단에 들어있지 예. 않았겠습니까? 그런 분들 다 이제 체포해서 체포하고 국민 저항을 좀 방지 또는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선관위 관계자들도 체포 대상이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분들을 이제 체포해서 뭐 어떻게 뭐 진술을 듣거나 해서 부정선거 자백을 받아낸 다음에 뭐 총선과 그로 인해서 이제 당선된 국회의원들을 그 선거 결과를 이제 무효화시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이게 최종적인 시나리오가 최종적인 시나리오였지 않겠느냐. 쉽게 얘기하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겁니다. 뭐 어설프지 않았어요. 예. 굉장히 치밀했고 네. 본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 안에서 보안을 유지하는 선에서는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한 겁니다. 이게 야, 근데 진짜 물론 이제 본인은 최선을 다했는데 언론사 장악을 단전 단수를 통해 하고 근데 그 얘기는 수많은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건 아예 생각을 못 한 건가? 아니면 이건 있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아니 이렇게 지금 같은 이 통신 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에 5개 언론사 장악한다고 이게 예전처럼 그렇게 다 장악이 되질 않을 거 아니에요. 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전체적인 그 흐름이요. 예. 그 보안을 이유로 대통령과 그 소수의 군인들 예. 일이 이렇게 뭐 표현이 그렇지만 작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 과정이. 김용현과 예. 그러니까 이게 될 줄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 수준으로 계속 논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렇게 정상적인 분이 몇 분이도 끼어져 있으면 더 치밀하게 했거나 아니면은 안 했겠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각하 뭐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요? 저도 정프로랑 비슷한 맥락의 질문이 저는 이 계엄이 터졌을 때 만약에 성공했다고 쳐요. 그 이후까지 플랜을 보통 세웠을 거 아니에요. 이 일단 목적을 달성해서 14명 잡아들이고 나서 다 했어. 그러고 나면 이제 정상화 수순을 밟는 계획까지도 혹시 이 사람들이 구상을 했었나요? 통제되지 않는 언론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뭐 다시 어떤 걸 계기로 계엄을 해제할 건지 이런 것도 구상을 했었어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취재도 안 된 네. 부분이고 특검 수사팀도 아마 저기 그렇죠. 수사가 안 된 부분인 것 부분이죠. 같은데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정말 눈 앞만 보고 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예. 아까 앞에 했던 이야기지만 저 당시에 이제 계엄 선포 때 국회 앞에 제가 나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보고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거 계엄 성공 못한다. 아. 그 이미 뛰어나온 국민들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도 예, 없고 예, 예. 그 경찰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니, 군인들도 얼마나 용맹한 사람들입니까? 근데 이미 총구를 땅바닥에 쳐박았잖아요. 네. 그 국민들한테 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르려는 이게 준비가 돼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렇죠. 그럼 뭐 총구를 겨눌 수가 없죠. 네. 어떻게 그러겠어요? 만약에 이 뭐 707 부대들한테 뭐 북한 가서 김정은 목 따오라 이러면 이 사람들 얼마나 용맹스럽게 달려가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네, 요즘- 선량한 시민들한테 어떻게 예. 총구를 들어요? 아니 근데 네. 비상입법 기구까지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걸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가 아니라 문건을 최상목 그때 당시 네. 기재부 장관한테 줬잖아요. 네, 네. 아마 거기까지는 계획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네요. 예, 실현은 네. 안 됐지만 네. 그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날 우리의 또 하나 질문이 김건희 씨는 뭐 하고 있었나였잖아요. 일단 저 성형외과가 어디 갔다 왔잖아요. 네. 네. 예. 직전에 갔다 왔고 예. 왜 그리고- 갔는지 진짜 뭐 했는지는 혹시 얘기가 좀 나오나요? 예, 아마 수면 치료를 받은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날 예. 왜? 그 6시 반부터 9시 반까지인가요? 네. 예, 그 대략 그 정도 시간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치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예. 그리고 그렇게 받고 관저 돌아와서도 그 정도의 어떤 정신적인 상태가 유지됐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좀 이렇게 몽롱한? 네. 아. 네, 몽롱히 좀 누워 있어야 되는 상태. 예. 사업하기 잘 안 되는 상태. 네, 상태였고 그래서 조금 이따 더 뭐 부연하겠지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와가지고 같이 시청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이 연출되죠. 같이 시청을 한다는 게 계엄 계엄 선포 선포하는 게 장관을 예. TV로 보좌하는 봤다고요, 누군가. 김건희 씨가. 노트북으로 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튼 예 그렇습니다. 그럼 김건희는 어쨌든 내란 특검의 결론도 김건희는 어쨌든 계엄을 미리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본 거잖아요. 예. 진짜 몰랐던 거예요? 저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이거는 뭐 답은 알 수 없는 거죠. 네. 예. 일단 본인은 이제 몰랐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예. 어. 이게 왜 제가 답답하냐면 그 두 부부를 아주 오래전부터 또는 깊숙이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아, 그럴 몰랐을 리가 수가 없다. 없다. 근데 이제 계속 뭐 수사 당국이나 아니면은 그때의 참모들은 몰랐다. 예, 뭐 여러 가지 동선이나 진술들 보면 몰랐다고 하니까 예. 네. 근데 그냥 우리가 전해 듣기로는 김건희 씨의 세력 혹은 김건희 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용산 대통령실 내에도 꽤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서 모르게 할 수 있나? 근데 그게 이제 그 특검도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가 김건희가 몰랐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가 예. 이제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예요. 몰랐다고 볼만한 정황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황종호 행정관이라고 예. 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삼촌이라고 부르고 김건희 씨를 작은 엄마라고 불렀던 그런 네네네. 사람인데 고향 네. 친구의 아들인가? 그렇죠. 예. 그만큼 아니죠. 강릉의 저기 황 사장 황 회장 아들. 아들. 예, 예. 그 관절을 이제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예. 얼마나 실세인지를 보려면 이제 계엄 선포 직전에 그 심야 대국민 담화가 이제 예고가 되니까 대통령이 심야 대국민 담화한다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궁금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들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황종호의 전화가 폭증을 합니다. 이게. 아. 통화 기록을 다 떼봤을 거 아닙니까? 네. 황종호의 전화가 불이 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급하게 이제- 막 여기저기로 전화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특검에서는 처음에 황종호가 이 지령을 전파하려고 이 황종호한테 전화가 몰린 게 아니냐라고 특검은 추측을 하고 황종호에 대한 엄청난 저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황종호 씨가 조사를 받아서 진술하는 부분을 보니 이게 정반대 상황이었던 거예요. 다들 황종호한테 어떻게 뭔 됐냐 상황이냐. 이렇게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니까 답답하니까 네. 관저를 찾아갔던 겁니다. 아. 근데 관저를 가서 이제 김건희 씨가 있고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랑 같이 그 아까 말했다시피 노트북으로? 비상계엄 선포하는 걸 같이 봤다는 거예요. 작은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 그런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황종을 얼마나 저기 뭐 압박을 하고 뭐 수사를 열심히 하셨겠습니까? 근데 네. 특검에서도 최종적인 발버둥 결론은 정말 몰랐을 것 같다. 그게 이제 특검의 결론이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왜 김건희 씨가 막 엄청 화를 냈다고 너 때문에 다 망쳤다 뭐 이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 그 선포하고 나서 직후에 한 얘기예요? 언제쯤 한 얘기입니까? 그 이야기는 예. 그 이야기는 추후에 했던 이야기고 그날 새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해제까지 끝나고 귀가했을 때는 예.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런 워딩은 아니고 대신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김건희 씨가 윤석열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상황도 황종호 행정관이 다 목격을 했다고 진술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큰 일을 너 혼자 했어 이런 취지예요? 그렇죠. 어.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마 저는 김건희 씨가 이걸 알았더라면 저는 오히려 계엄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그거는 안 된다는 거 정도의 생각은 김건희는 했을 것이다. 뭐 선배 모르지만. 너무 잘 아시겠지만 취재를 하다 보면 정부 감각은 오히려 김건희 씨가 나았다는 네. 그런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런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례 같은 거 혹시 하나 있습니까? 김건희가 그래도 훨씬 낫더라. 그 뭐 가령 예를 들면 예. 대선 후보 때 이른바 뭐 전두환 찬양 예. 발언 뭐 그런 걸 한번 해요. 뭐죠? 쿠데타 빼놓고는 다 잘했다는 사람들이 있다. 뭐 그 발언을 하는데 이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막 비등했죠. 비등했는데 그때 이제 그 윤석열 당시 후보는 아니 그 뜻이 아니다. 사람 잘 써야 된다. 전두환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사람을 잘 써가지고 경제는 일으킨 거 아니냐 그런 취지였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래도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과하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속 못하겠다고 해요. 이제 그때 이제 김건희 씨가 나와서 큰 소리를 치죠. 사과 지금 무슨 소리냐고 100번을 사과해도 이게 모자라는 건데 언제 어디서 대선 후보 때 이제 아크로비스타에서 아크로비스타에서 윤석열에게 예. 그래요. 지금 100번을 사과해도 모자란 상황인데 뭐 하고 있냐고 빨리 가서 사과해라. 예. 말인즉슨 그렇게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참모들과 회의를 할 때 김건희는 늘 동석을 했다는 거죠.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도 가만히 볼수 듣고 있다가 확 껴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죠. 허다하죠. 그러면 이렇게 김건희 만약에 이제 배제가 됐다는 그러니까 특검 결과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배제가 됐다면 윤석열은 이 비상계엄을 그래도 온전하게 하려면 김건희랑은 김건희한테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한테까지 피해가 만들 것 같다 이제 이런 판단이었던 거예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그 김건희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전화를 상당히 많이 돌립니다. 그리고 그 전화를 돌리는 그 수준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장삼이사한테 다 돌립니다. 그 분야의 민심 청취. 예, 그 최고의 전문가한테 꼭 그렇게 탁 묻는 게 아니고 뭐 관상가한테도 전화 걸고 생각나면 그냥 전화해요. 그래서 반인 친한 뭐 쭉 많이 돌려요 전화를. 예. 많이 돌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전원을 이제 윤석열 뭐 후보나 대통령에게 그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그걸 구구절절히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지인즉슨 보안이 상당히 셀 여지가 큽니다. 만약 김건희 씨가 이렇게 함께 했다면 그 계엄 전 한 열흘 동안은 계속 전화가 불나게 돌아갔거든요. 뭔가 큰일을 도모하기 좀 힘드네, 그럼 김건희 씨랑은. 근데 아까 후자로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예. 그것도 아예 배제는 안 해요. 저는. 그래요? 예. 진짜 사랑이 지극하긴 했던 거예요? 아예 배제는 못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또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이 두 사람이 뭐 이혼 위기까지 갔다고. 그래서 뭐 윤석열 씨가 그때 뭐 무슨 서울에 있는 뭐 호텔에 나와서 뭐 거의 별거 비슷하게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광화문에 있는 포시즌스 예. 호텔이라는 데 있었고 저희가 그게 언제 시기가? 인수위 인수위 때예요. 4월달. 때. 예. 2022년 4월달. 네. 인수위- 왜 나온 거예요? 이게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그 취재가 안 되는데 네. 일단 저희가 이거를 쓰게 된 계기는 당시 포시즌스에서 윤석열 당시 그 당선인을 직접 만난 사람
그래서 이제 아주 묘사를 세부적으로 하더라고요. 예. 만났더니 씩씩대면서 자기의 그 소매를 걷어 올렸고 거기에는 상처가 많이 있었고 상처요? 예. 긁힌 상처? 긁힌 상처. 손톱으로? 이게 다 지금 돈 주고 보셔야 되는 아, 이거 가만히 계세요. 여기 냄새 피우다 졌다 있거나. 그래서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워딩이 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이제 말을 했고 당선인 시절에. 예. 오. 그래- 그 전에도 쌓인 게 좀 많이 있었나 보네요, 그죠? 그러면서 설명했던 게 대선 때 너무 힘들었는데 네.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식의 워딩도 있었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또 다른 포인트가 그걸 듣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통상 우리가 티티카카가 아유 그러지 마시고 뭐 지금 좋은 때인데요. 네. 이렇게 네. 하기를 서로 그쵸. 바라잖아요. 알려주고 근데 네. 뭐 하실 수 있으면 하시어도 나쁘지 않죠라고 반응을 하니까 주변 사람도 워낙 이제 리스크 덩어리라고 이제 생각들을 아마 주변 분들도 하셨던 모양이네요. 네. 근데 이제 아. 김건희 때문에 힘들었다 대선 내내 그 말은 본인과 생각이 달라서예요? 아니면 권력을 좀 더 쥐려고 해서예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도 마크맨으로서 돌이켜 보면은 대선 때 예를 들면은 뭐 7시간 녹취록이라든지 아. 그밖에 뭐 허위 경력 이슈라든지 네. 이게 모든 이슈들을 다 잡아먹었거든요. 아. 그게 이제 계속 긍정적인 뭐 정책 이슈를 내도 결국 거기에 파묻히고 뭐 우리가 단적으로 7시간 그 녹취록만 봐도 그게 그 커튼 뒤에서 내내 이제 그 통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표현이 그렇지만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얼마나 이제 캠프에서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인수위 때 또 이제 뭐 이제 자기 어떤 과시나 자기 사람들 이제 안 치려고 심으려고 하니까 이제 힘들죠. 근데 부인 자체가 이제 리스크이고 계속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로 있어서 힘들었다는 거군요. 그 포시즌스 호텔은 제가 하나만 좀 네. 설명을 하면 이게 원래 포시즌스 호텔에 머물렀던 거는 계속 머무르긴 했어요. 근데 이게 자문을 숙박을 했던 건 아니고 네. 이게 일종의 안가였던 거죠. 인수위가 통일동에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인사 관련이나 민감한 보안 관련 사항은 근처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 집무실에서 이제 처리를 했었던 건데 네. 이때는 이제 거기서 외박까지 한 거죠. 아, 집에 안 들어가고. 그렇죠. 부부싸움을 하고 아. 그랬던 이야기. 근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저 끌고 들어가나요, 행복하게 다시? 취임식 날 같이 두 분이서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혼 그러시죠 하시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윤석열이 결국 또 져주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말려주길 바라지 않았을까요? 아. 내가 이 정도까지 했다. 뭐 측근들한테도 그런 좀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 김건희 씨는 그 윤석열과 함께 약간의 공동정부 같은 생각을 했던 거는 맞아요? 우리 그 시리즈 중에 그 아마 현윤호 선배가 저기 취재했던 에피소드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직후에 대통령실에 이제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보고를 하고 나서 이제 돌아왔더니 여사 라인 인사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네. 이분이 아주 고위 관계자인데 뭐 직급은 훨씬 낮았겠죠. 근데 여사 라인 인사가 전화가 와서 대통령한테 보고서를 올리셨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봐서 올렸다. 그러니 왜 보고서를 한 부만 만드셨어요? 응? 그러면서 앞으로는 너 두 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제 태양이 두 개인 거 모르셨습니까?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단 첫 번째는 자기가 보고하고 나온 걸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을 거며 두 번째는 대통령한테만 당연히 보고해야지. 그럼 대통령 말고 누구한테 보고해? 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잠깐 그 첨언을 하자면 여기서 잠깐. 첨언이 대체로 재밌네요. 저희가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게요. 네.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맞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선생님, 저희 사실은요, 공천이랑 인사권 50대 50 하기로 이미 네. 약속했어요. 맞아요. 그 얘기를 직접 합니다. 네. 아, 근데 진짜 그랬을까? 아, 뭐 그런 정황들이 있잖아요. 사람을 많이 밀어 아니, 넣었고. 어떻게 50대 50 생각을 하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 차례 했던 워딩 중에 하나가 네.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맞아요. 말을 하거든요. 아. 제가 아는 사람은 갑자기 국민의힘이 어느 날 기습 입당을 해요. 심지어 당 대표랑 뭐 고위 관계자들이 당에 없을 때, 기습 입당. 예, 금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예.
금요일 오후에 갑자기 당에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장재현 의원이나 뭐 권영세 의원이나 권영세 의원도 없었나? 권영세 있었어요. 있었습니까? 이재영이 위원장이었어요. 그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요. 그래서 네. 이제 압수수색 하듯이 입당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통화하는 인사가 아니 이게 당 대표랑 이리저리 뭐 이렇게 여튼 얘기하고 들어오셔야 이제 그랬더니 어차피 선거는 패밀리 비즈니스야. 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네. 아내랑 다 얘기했어. 오늘 들어오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 하나의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주요 국면 민감하거나 깊이 숙고해야 될 때는 네.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말이 그 윤석열 입당 당시를 얘기하시는 예. 거죠? 이준석 예. 없을 때 예. 윤석열 입당했다 이 네. 얘기. 기습 입당. 네. 패밀리 수색하듯이 비즈니스는 입당했던 말이 너무 웃기네. 예전에 제가 저번에 출연했을 때 김건희한테 이제 김건희 리스크 해결을 위해서 이제 여러 방안을 조언했던 참모가 날라갔다고 네. 했잖아요. 네. 그 참모가 이제 김건희 처가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한테 다 오픈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맞습니다. 네네네. 그건 다른 사람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사람한테도 대선은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패밀리 비즈니스는 그러니까 온 가족이 다 열심히 선거 운동해서 이제 누가 하나 당선될 수 있다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 당선이 되면 온 가족이 다 같이 그 정권을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의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가 예. 되죠. 예. 근데 당선될 때까지는 진짜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치고 어쨌든 당선에 김건희 공도 있다고 본인은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불거졌던 인사 전횡이나 뭐 갑자기 보고서를 2개 만들어 온다고 한다든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얘기해서 뒤집힌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쨌든 윤석열도 대통령인데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인사 전횡을 하는 김건희는 약간 뭐 정치적 경쟁자, 뭐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어요? 그 정도까지 간? 대통령실이 출입했던 그 말씀하셨던 대로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 김건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둘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여져요. 당사자들. 윤석열, 김건희 둘 다. 둘 다. 김건희도 내가 핵심 공을 세웠고 예. 그거를 대통령도 그런 얘기 실제로 많이 했어요. 내가 내 부인 아니었으면 어려웠는데 부인 덕분에 대통령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덕담 수준이 아니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둘 간의 그 캐릭터 그리고 또 특수한 어떤 그런 관계 네. 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뭐 무속 이슈가 또 개입될 수도 있고 등등 그래서 단순히 상식적인 선에서만 이렇게 그 바라보고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김건희도 보통 내기는 아니었죠. 네. 알고 있는 윤석열은 김건희에게 매우 의지를 많이 했어요. 여러 뭐 사안이나 여러 선택의 기로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요 얘기를 한번 해볼까 봐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김건희라는 이름을 올리는 순간 다 추풍 낙엽처럼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정진석 비서실장 파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그게 제가 썼던 기사인데 이게 2024년 3년인가요? 이제 24년 이제 24년 초선 뒤니까 7월. 7월 달인데 이제 체코 원전 수주했다는 이제 소식이 들리니까 엄청난 경사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어쨌든 원전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했고 그 성과로 실적이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여의도에서 다른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하고 이제 전역을 하고 있다가 네. 대통령 적적하신데 같이 관저에 가서 같이 축하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같이 이제 끌고 관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 대형 스크린을 내려가지고 그 이제 속보 발표 그 화면만 딱 띄워놓고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수주를 했습니다 이렇게 속보가 나오니까 대통령이 이제 술상을 탁 내리치면서 뭐 엄청나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뭐 아주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달아올랐어. 네, 좋아할 만하죠. 네. 예. 술도 뭐 폭탄주가 여러 술에 돌았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이 어렵게 이제 먼저 문을 띄운 게 이 기분도 좋은데 이런 자리에서 아니면 언제 이런 말 하겠냐 이러면서 우리 돌아가면서 쓴소리 한마디씩 합시다. 쓴 소리 한마디씩 예, 합시다. 예. 야자타임급의 어떻게 보면 이제 눈치가 없는 걸 수도 있고 네. 뭐. 아니면 용기를 낸 거죠. 용기를 낸 거죠. 근데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먼저 한 말이 네. 제2부속실을 설치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분위기 좋을 때. 정말 할 말을 근데 진짜 해야 될 말을 해야 될 했네요. 말이죠. 네. 근데 언제 해야 될지 그것만 살피고 있다가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했는데 돌아온 말이 갑자기 이제
완전 뭐 정색을 하는 거죠. 분위기 그래서, 싸해졌구나. 돌아온 말이 네. 우리 처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엄청난 폭언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 처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네. 거기 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위원들도 같이 있는 자리에서 뭐 그렇게 퍼부어 버리니 완전 뭐 분위기가 박살이 나고 그래요. 와.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단둘이 있을 때 얘기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예 말도 못 꺼내겠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정진석 실장도 그때 뭐 기분 좋을 때를 맞춰서 이야기를 꺼냈을 텐데 네. 그런 일이 반복되고 그런 것들이 뭐 말이 전해지고 하면서 이제 아무도 그런 말을 꺼낼 용기를 못 갖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비극이죠. 정진석 비서실장이 쓰러져가고 그 앞서서 윤 핵관들이 이제 하나씩 사실은 그 철옹성처럼 보위하고 있다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어떤 계기로 인해서 초반에 제일 실세였다고 하는 사람 장제원 그 누구죠? 전 의원. 전 의원이었는데 이 어떻게 된 건가요, 이분? 이게 장지원 의원 같은 게 이게 대선 후보 때부터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네. 윤핵관이라고 하면 초기 윤핵관이라고 하면 이제 뭐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이 세 네. 분이 제일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후보가 됐는데 뭐 결정적인 역할을 일등 했던 공신. 그렇죠. 1등 공신이죠.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보수 진영의 전직 대통령 두 명을 감옥에 보냈던 사람이고 그 전에 정치를 안 해봤기 때문에 국민의힘 이 보수 진영의 조직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세 명이 어쨌든 붙어서 그 조직을 다 만들어줬고 예. 그래서 이제 민심에서 앞섰던 홍준표를 누르고 그 당시무득이죠. 조직력을 장악한 윤핵관들이 이제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던 건데 네, 1등 공신들. 그렇죠. 그 중에서도 장지원 의원이 초반에는 아주 제일 실세였습니다. 뭐 한두 달 뒤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대규모 숙청 사건이 일어나는데 네. 장지원 라인 이른바 한 170명을 속아낸 사건인데 선배가 당시 70명이나 있어요. 대통령실 한 400여 명 있지 않았었나요? 1000명 정도 그렇게 되지 않나요? 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 보안 상황이라서 이 기본적으로 그 대통령의 인식이요. 네. 어공이라고 늘공이라고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네. 어공은 어쩌다가 공무원이 된 사람들, 정치권에서 네, 네, 네. 간 사람들이고 이제 늘공은 원래 이제 공무원. 네.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인데 그 어공에 대한 불신도가 더 높습니다. 얘네들은 뭐 그러니까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높은데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그 어공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원래 사람이라는 게 뭐 어떻게 굴러가도 잘 굴러가고 뭔가 지지율도 높고 뭐 하는 게 다 잘 되면 다 넉넉해지거든요. 사람 마음이란 게. 근데 이게 내 계속 빠져 뭐가 지지율도 빠지고 뭐 운동선수는 경기 뭐 스코어 안 본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 엄청 신경 썼거든요. 전광판 엄청 봅니다. 전광판 엄청 신경 썼는데 네. 이제 지지율이 계속 하면 이게 원인이 뭐야?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는 것마다 이렇게 되니까 용산 내부가 잘 안 굴러갑니다. 이게 뭐야? 한번 알아봐봐 원인을. 네. 이제 보완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SNS나 뭐 이런 거, 뭐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파가지고 정보 공유하고 그 일부를 또 장제원 의원한테 넘기고 이제 이런 게 발견되니까 자기네들이라는 게 장제원이 심은 그렇죠. 사람 그렇죠. 170명이 추천한 사람. 추천한 사람이 그 네. 자기들끼리만 그렇죠, 텔레방을. 그렇죠, 장제원 라인 그렇죠. 텔레방이 있었고. 대통령실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각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하고 보고하고. 장대원한테 보고하고. 그게 열받을만 하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알아볼 때뭐 50명대, 100명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추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규모가 그거보다 더 큰 거 보고 야, 이 정도였어? 야, 니들 뭐 하고 있었어? 너희들 나한테 충성하는 놈들 맞아? 이렇게까지 간 거죠. 진짜 극대노를 했구나 그때. 네, 극대노로 했죠. 근데 그- 이게 예. 좀 선후 관계가 좀 달리 해석하는 시각들도 있는데 예. 이게 이제 감찰을 해서 알고 보니 장제원 라인들이 전횡을 일삼고 있더라. 예. 그래서 이제 대규모 숙청을 했다는 해석이 있는 반면에 장제원 세력이 너무 비호가 커지는 것 같으니 장제원 세력을 쳐내기 위해서 쳐내려고 일부러 이런 작업을 감찰을 했다. 했다. 그 당시에 이제 김건희 씨도 장제원을 굉장히 견제했죠. 눈에 가시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되게 예뻐하지 않았어요? 초반엔 그렇죠. 근데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 이상희 실종 사건 때. 그 자기가 밀어넣는 인사를 장제원이 쳐내니까 거쳐하니까. 김건희 대노해가지고. 서로는 몰랐을 거예요. 김건희 씨는 장제원 의원이 자기들이 부리는 수화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장제원 의원은 자기가 실권을 가진 실세라고 생각했고 그냥 김건희 씨는 영부인인데 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장제원 세력이 한 번에 쓸려 나가고 대통령실에서는 그 다음 권력이 뭐 빈 공백이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는 김건희 씨가 세력으로 다 아주 채워졌잖아요. 그 뒤에 위상이 아주 높아졌죠. 그리고 이제 당에서는 시작해서. 소위 말하는 뭐 신윤핵관들이 등장을 했지만 사실 대통령은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정치인들은 네.
그냥 당에서만 좀 호랑이 같은 역할이지 뭐 대통령 앞에서는 힘을 못 썼다고. 장제원 전 의원은 하여튼 여기서 이제 끝났고.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선 끝났는데 네. 나중에 다시 복권이 되죠. 다시 또 복권이 돼요? 그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또 희한한 좀 용인술 중에 하나인데 네. 또 경쟁시키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뭐 그런 게 아주 많죠. 네. 그래요. 그리고 일단 뭐 1차적으로 하여튼 아웃되고, 그 다음에 권성동, 윤한홍,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윤한홍 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크게 일찍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힘도 못 써보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일찍 찍혔는데 왜냐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이 윤한홍 의원이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아주 좋은 그거지만 다행이지만 당시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저게 눈치가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명태균을 논리하라고 맞아.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실록 윤석열 시대 시즌 1에 쓴 내용인데 네. 김승희 비서관이라고 그 여사 김건희의 씨의 대학원 동창. 아주 비서실장적인 네. 역할을 했던 그 나중에 의전 비서관까지 했었던 네.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을 캠프 때 윤한홍 의원이 잘랐습니다. 눈치가 진짜 없는 사람이네요. 얼마나 잘생겼어. 왜냐면 핵심들을 하나도 못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랬으니. 김승희, 명태균을 이렇게 했으니 그 사람 이 김건희 씨가 쟤는 뭐냐 이렇게 됐을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윤한홍 의원한테는 그게 천운이네. 아주 다행이었을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윤한홍 의원은 그때 이제 아웃되고. 네. 권성동. 이게 사실 권성동 의원하고 윤한홍 의원은 좀 두 분이 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서로 아삼육이라 그러거든요. 네. 의원회관 방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권성동이 잘 나가면 윤한홍도 잘 나가는 거고 그래요?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권성동 의원은 처음부터 좀 어려워했다고 해요. 왜요? 동갑이고 검사는 검사 선배. 선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이 정부 초반에는 뭐 수평적인 리더십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대통령하고 권성동 뭐 고향 친구지만 네. 외가 친구지만 서로 존댓말 하면서 막 소통한다고 했는데 사실 네. 어려우니까 서로 계속 존댓말하는 사이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결국 이제 아주 가까워지기는 어려운 처음 시작부터 그랬군요. 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른바 친윤, 찐윤 이런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한번 싹 아웃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권성동 전 의원은 다시 이제 복권되는 이제 이벤트가 그 후에 이제 일어난 거고요. 오늘 요 정도 들은 게 한 7,000원어치 될까요? 아니에요. 이게 많이 왜냐면 더 되나요? 지금 여러 편을 우리가 네. 쪼개서 소개를 한 거거든요. 네. 물론 이제 한 번만 구독하시면 편하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요 내용들이 그 온라인 중앙일보에서도 이제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중앙 더 중앙 플러스라고 플러스. 예. 네. 4,900원 결제하시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 책을 읽으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요, 지금 말했던 내용들은 아, 시즌 2 책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시즌 2 책이고 그 전에 내용들은 이제 시즌 1 책에 있고 시즌 1을 보고 읽으시면 더 네, 어떻게 잘 그 이해가 책은 반응이 좀 좋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번에 장르만 여의도 나오고 나서 네. 역주행을 해가지고 교보문고 정치사회 분야 종합 3위에 진짜요? 와, 축하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조이의 위상이 그 정도였나요?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시즌 2는 언제 나와요? 그거는 연재가 끝나야 되는데. 연재 끝나고 나오네요. 근데 여러분 이제 중앙일보가 지면에도 그거 쓰고 온라인에도 조금 써요. 근데 읽다 보시면 구독을 안 할 수 없게 기가 막히게 쳐냅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약간 짜증은 납니다. 네, 짜증나죠. 근데 바로 불길한 그냥 예감이 뇌리를 스쳤다. 이후 컨텐츠는 그러니까 만찬 분위기는 삽시간에 박살났다. 이렇게. 그렇죠. 팔이 분명히 긁혔는데 왜 긁힌지는 돈을 내야 나오니까. 하여튼 오늘도 굉장히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하여튼 이렇게라도 지난 날을 한번 정리는 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판단이 나왔으니 김건희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1, 2심에 대해서 미리 판단을 하셨다면 부디 이진관 판사님의 판결을 보시고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연기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대법원의 대답은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내일로 예정된 김건희의 재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의혹과 관련된 상고심 선고기일을 네. 오는 24일 오후 2시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지금 이제 우리 형님이 설명 주신 대로 특검이 선고기일 미뤄달라고 요청한 거를 그냥 즉시 수용을 해버렸습니다. 와, 거의 하루 만에 이렇게 수용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거 왜 어떻게 평가해야 되냐면 네. 대법원 입장에서는 이진관 판사의 재판 내용의 판결문도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의견서를 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그 예. 내용과. 그런데 이게 다른 게 뭐냐면 지난 1, 2심 판단에서 김건희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판결을. 거기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이진관 판사
판사는 뭐라고 적시를 했냐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공동 정범이라고 적시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윤석열이 2년이면 김건희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또 이진관 판사가 아주 꼼꼼하게 제대로 잘 보고 판결문을 썼어요. 그러면 그 전에 1, 2심 판단에 나온 내용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이 높을 거다. 네. 근데 이거를 24일 2시로 연기했다는 거 이걸 검토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판결 내용이 파기환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물론 그냥 단순하게 오케이 이런 판결이 나와서 이런 요청 타당해 보여라고 해가지고 뭐 결과가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빨리 호응을 했다는 거는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고 특히 1심에서 우인성이 무죄를 주면서 계약서가 없으니까 그거 황당했죠. 라고 얘기했던 이런 말도 안 되는 집사 판사들의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퇴가 내려지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 여기 1, 2심 나온 거 사실은 여론조사 공짜로 받은 거 그것만 무죄지 나머지는 유죄가 되면서 우인성은 1년 8개월 2심에서 훨씬 늘어났고 4년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예를 들면 윤석열과 똑같이 판결이 난다고 하면 2년 추가가 돼서 이제 요 세 가지 안건으로만 해가지고 죄만 해도 6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 범죄자가 깜빵에서 가장 힘들어지고 열받는 게 이제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 긋고 있는데 야 1년 추가 2년 추가 이게 제일 황당하다면서요. 그렇죠. 머릿속으로 내가 어느 정도 형을 살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미리 해놨는데 이게 뭔가 재판이 추가. 지연되고 여기에 뭔가 또 양형이 또 추가되면 나 그러면 몇 년도에 더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제가 느끼기로 김건희라는 인물은 죄를 뉘우칠 인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형량으로 벌을 가하는 것밖에 치료를 없어요. 해줘야죠. 거기다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매관 매직, 뇌물, 콘스탄틴 막 이런 것들을 요거 받은 걸로 지금 1심에서 7년이 나왔거든요. 그 2심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나온 것만 4년에 7년, 11년인데 요거 이제 돼가지고 추가가 되게 되면 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왕건인데 양평 건의고속도로. 요것도 제대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은, 김건희는 계속해서 거기 앉아가지고 형량을 추가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보면은 2차 특검이 또 이제 심우정하고 거시기 뭐예요 또 김태효. 김태효 구속시켰고 그렇죠. 심우정 걸어놨고 또 하나 더 걸었어요 누구를 그 있잖아. 감사원. 감사원 유병호 타이거. 예. 저는 만약 유병호까지 그 꼼짝 못할 논리로 구속을 시키게 된다면 2차 특검도 우리가 진짜 인정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2차 특검이 출발할 때 그냥 1차 특검, 3 특검이 하지 못했던 거를 이제 설거지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기존에 본인들이 1차 특검이 나왔던 어떤 성과들, 어쨌든 조은석 특검도 성과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2차 특검이 출발을 한다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나은 성과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그보다 못한 일을 했을 때는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근데 지금의 상황이나 흐름을 봤을 때는 권창룡 특검이 그래도 기대했던 것보다 잘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응원해 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듀에토 슈퍼챗 고맙고요. 자, 아무튼 오늘 이 대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낸 거 누굽니까? 이진관 판사님입니다. 진짜 이 내란 청산에 있어서 혼자 하드 캐리를 하고 있는 진짜 맹장 같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한번 어제에 이어 이진관 판사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듀에토가 또 김건희 사건 판 뒤집혀서 징역형 선고된다면 윤석열처럼 비슷하게 나올 거라 봐요. 교도소에서 10년 동안 템퍼리징 얘기해 주셨고 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오세훈은 이제 더 내년에 이제 보궐선거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으로 간다.